년 4월 아리클레스 시즌 3 기알못을 위한 기후시민 되어볼까?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학과장의 재량으로 한번 저희 강의 이름을 바꿔봤어요. 저번 주에 너무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알아주셔서 이제 기알못이 아니라 기자랄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오늘 2강 다중위기 속 기후위기, 왜 기후정치인가를 주제로 한번 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금주의 기후환경 뉴스를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후환경 뉴스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중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고요.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위기가 될까라는 세 번째 주제에서는 기후위기가 왜 인권의 위기가 되고 기후위기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기후정치가 필요하다인데요. 이런 인권 위기들에 의해서 기후 정치가 필요하고 이 기후 정치에 대한 부분은 짧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번 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기후 환경 뉴스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기후환경 뉴스 두 가지를 선발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한겨레 신문의 선거 쓰레기 관련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이제 4월 15일에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 재활용도 어려운 선거 쓰레기 폐펼칠망 한 장에 나무 한 그룹 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선거는 갔지만 쓰레기는 남았다. 우편함엔 여전히 뜯지 않은 공보물이 길가인 정당마다 겹겹이 내건 펼침막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선거철마다 잠깐 쓰이고 버려지는 홍보물 등을 재활용하도록 유도 중이라고 밝혔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많다 보니 펼침막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 선거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이신 윤범기 기자님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 규정상 선거법에 가능한 것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보니 조금 더 이런 현수막이나 펼침막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4일에 중앙선관위 설명을 드려보면 22대 총선에서 배포된 책자, 전당 등의 종이 공보물은 총 3억 2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들은 되게 질 낮은 종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재활용 과정에서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고 또 진하게 여러 가지 색들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보물 자체가 재활용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어떤 시민사회와 전문가분들의 입장이고 이제 21대 총선을 보니 이 홍보물을 만들 때 총 1만 3,820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종이 한 톤을 만드는데 30년생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것을 봤을 때 선거 한 번에 23만 5천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보물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현수막, 펼침막인데요. 이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만들지만 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라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요. 소각 시에는 당연히 유해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선거 사무소나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큰 사이즈의 펼침막이 있거든요. 이런 초대형 펼침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557톤, 그리고 22년 대선에서는 1,110톤, 그리고 20년 총선에서는 1,739톤의 폐펼침막이 만들어졌으나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를 봤더니 이 펼침막, 큰 현수막 같은 걸 한 장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평균 6.28kg으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재활용 대안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행안부랑 환경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하는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현장에 계신 업체 사장님의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는데 이제 후보자의 얼굴이 있거나 이름이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조금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현수막들이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번 주에 선거 쓰레기 관련 이슈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기후 위기의 경제적 손실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14.14도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3월보다 0.1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1.5도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우리가 극심한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1.5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작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68도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무더운 살인적인 폭염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역시 예상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폭염과 해수면 급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20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이 폭염과 해수면이 급상승하는 건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일정 해안 지역에서 무더위와 해수면이 급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열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구도 또 다른 연구도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탄소 누적 배출량이 적은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61%, 탄소 고배출 국가보다 40%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가속될수록 기후 불공정의 영향은 더 심해진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도 이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다중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챕터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다들 생각해 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면 흔히 북극곰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북극곰이 이런 녹아가는 빙하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번처럼 이제 제가 AI를 통해서 한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북극곰을 그려줘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북극곰이 약간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 기후위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극곰 지키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북극곰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를 지키는 일인데요. 기후위기가 북극곰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약간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시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있는 그 시기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시기라는 정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화 시대도 있었고, 민주화 시대도 있었는데요. 저는 2024년 지금의 이 상황을
다중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 인류세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훨씬 저보다 전문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다중 위기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중 위기에 대한 정의를 보고자 하는데요. 다중 위기는 복합 위기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철학자 에드가 모랭이 1990년대 처음으로 소개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6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시리아 난민과 영국의 EU 탈퇴 등의 여러 가지 이유의 위기를 표현하면서 이 다중 위기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경제사학자인 애덤 투르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2021년 칼럼 등에서 언급하면서 널리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뭐 정치권이나 뉴스에서도 다중위기, 복합위기라는 말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된 시즌은 코로나 시즌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보건 의료의 위기,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와 안보의 위기, 그리고 식량 위기, 경제의 위기 등의 여러 위기가 복합되었을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위기는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도래해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에서 다 같이 보면 좋을 조금 지금 시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과 기후 위기의 어떤 을 보려고 하는데요. 식량 위기, 그리고 평화 안보의 위기, 인권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최근에 아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집중력의 위기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경제의 위기, 경제 성장의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약간 이 정도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는 기후 위기다. 식량 위기 이퀄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요. 식량 위기는 기후 위기와 아주 밀접한, 아주 연관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것, 특히 총선을 중심으로 언급되었던 게 어떤 과일인가요? 대파, 아, 네. 아, 맞습니다. 대파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었죠.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수박, 사과. 아, 네, 맞습니다. 사과입니다. 사과 값이 정말 많이 폭등을 했는데요. 이게 통계청의 자료를 서울신문이 이제 재구성한 건데, 3월 주요 농산물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 사과가 88.2%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3월 대비 가격이 88.2%나 상승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과가 처음에는 5,000원이라고 하고 또 점점 지나더니 사과가 1만 원이 되었다. 사과 1만 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과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다양한 논의와 어떤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되지만 가장 주요한 문제는 기후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가 작년에 기후 위기에 따른 직격탄을 입은 그런 농산물인데요. 기후 위기에 따라서 사과가 작년에 비해서 30%나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한번 보면요. 일단 기후 위기에 의해서 이상 기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 환경이 변화됩니다. 식물에게는 어떤 알맞은 온도, 토양, 그리고 바람이나 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후들이 변화하면서 식물 전체가 성장하고 생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사과의 경우에는 개화 시기와 냉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런 온난화로 인해서 꽃이 일찍 폈는데요. 또 꽃이 일찍 폈지만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추위에 일찍 핀 꽃들이 추위에 의해서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들이 피지 못하고 쪼그라들면서 사과의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제 중간에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폭우나 우박이나 태풍의 피해로 사과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가 따르면 전염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물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증가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식물의 어떤 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식량 안보의 위협을 받고 식량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식량 위기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더 많은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량 자급자족률이 낮은 편이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안보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도 저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사례로는 물 분쟁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국제 분쟁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물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건조해지고 사막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가뭄 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물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여러 지역에서 우리는 그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약간 신기한 그런 약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례여서 가져와 봤는데요. 시리아 내전 아주 심각하잖아요. 시리아 난민 아주 심각한데 이 발생 원인에도 기후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네, 그걸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0년 시리아에는 최악의 가뭄이 왔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완전 시리아에서 흉작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기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농촌에서 살아가는 수백만의 주민들이 갑자기 이제 도시로 밀려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원래 있던 한정적인 자원 배분을 둘러싸서 사회적인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요. 이런 시즌과 더불어서 그런 아랍의 봄 시위 같은 여러 정치 사회적 요인과 결합해서 이런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례로는 아프리카의 사례인데요. 그 중부 아프리카에 차드호 유역이 있는데 이 차드호 유역에서도 가뭄과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제 농업에 종사하던 청년들은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보코하람과 같은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에게 흡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는 어떤 물 분쟁과 같은 직접적인 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내전이나 전쟁 그리고 테러리즘의 발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 위기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후반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기후 위기는 결국에 민주주의와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기의 정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를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제 위기, 고물가 고환율과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가 상승했던 상황인데요.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가 되게 포퓰리즘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포퓰리즘의 등장과 극우 정당의 등장, 그리고 그린래시라고 해서 이것도 친환경 정책을 부정하는 어떤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제가 처음 시간에도 봤다시피 트럼프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기후 시민의 차원에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린딜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국가 간의 협력이 비교적 강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최근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되게 재생에너지의 나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제3당을 3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당은 아예 기후 과학 자체를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집권당 자유를 위한 당 역시 기후 위기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극우 포퓰리즘이나 극우 정당들이 많이 최근에 많이 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집중력의 위기, 기후 위기인데요. 이건 좀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신다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집중력의 문제가 최근에 되게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집중력을 뺏겨서 SNS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숏폼,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발췌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문제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진짜 문제를 파악해 공상과 구분하고 해결책을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온전히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 능력을 잃게 된다. 집중력의 위기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와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한 권위주의적 해결책에 쉽게 이끌리고 그러한 해결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트위터와 스냅챗을 오가느라 주의력을 박탈당한 시민으로 가득한 세상은 위기가 연달아 발생해도 그중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네,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집중력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다룰 것이지만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 위기라는 심대한 안건을 논의할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집중력을 상실하고 시민의 능력을 잃게 된다면 민주주의 역시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기후 위기 역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챕터는 기후 위기는 왜 인권의 위기가 될까입니다. 저희가 아까 본 5가지 위기들 중에서 인권의 위기를 한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기후 위기는 인권의 위기인데요. 그 뉴스를 보면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 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처음으로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기후 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강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 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인권위가 지금 정부에 제시한 상태이고요. 조금 더 인권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이것들을 배웠던 내용이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인권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이고요. 인권의 특징은 나이, 성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첨부 인권이고요. 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자연권입니다. 좀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인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나 성별이나 장애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인권의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을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보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 위기는 인권의 위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 위기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경험을 하는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는 누구나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기후 위기의 영향과 피해는 동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사례를, 약간 쉬운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염이 엄청 심각하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날씨가 매우 덥고 매우 밖에 나갈 수 없이 무조건 에어컨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면 좀 괜찮잖아요. 좀 온도를 낮출 수 있고 조금 시원한 집에서 보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주거가 취약한 계층이나 아니면 정말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실외 노동자, 옆에 보이신 실외 노동자처럼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숙인 같은 분들은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어떤 갖고 있는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이러한 것들이 불평등하게 다가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후 불평등의 논의인데요. 이건 제가 2019년에 대학교에 과제를 제출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5년 전에는 약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약간 변화를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보면 환경 문제의 특징은 피해가 불공평하게 배분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선진국인데 반해 개발도상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유는 지리적, 산업적 특징 때문이다. 개도국의 경우 저위도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어업, 관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환경 문제에 취약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개도국은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숙제를 갖고 있다. 네. 제가 이걸 썼던 2019년만 하더라도 조금 이런 논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진국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했는데, 현재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냐,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억울하지 않냐, 이러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한 5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이러한 논의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탄소 배출 더 많이 한 것 맞고,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맞는데, 개발도상국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 발전을 시킬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이런 기후 위기에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논의가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IPCC에 대해서도 봤는데요. 그 IPCC 6차 평가 보고서 실무 그룹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의 주제가 기후 위기의 영향, 적응, 그리고 취약성인데요.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불평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그리고 노인과 여성 등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데, 이 취약한 나라들은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홍수, 가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취약한 국가들에서 무려 15배나 높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대부분 가난한 국가이고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취약성들이 15배나 무려 더 높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취약성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불평등의 사례를 더 살펴보면요. 미국의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밀집 지역에서 허리케인의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남부에서는 주로 흑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서 허리케인의 피해가 더 컸다라고 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폭염이 있는데요. 2018년 폭염에는 서울의 온도가 38.5도까지 무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63명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75%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고 야외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22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보면 이게 고용노동부의 자료인데요. 이 기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산재 근로자는 182명이었는데 이 중에 15.9%인 2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6명 중에 1명꼴로 사망을 한 거고요. 특히 사망자의 69%는 건설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신림동 반지하 참사인데요. 그때 서울의 폭우가 엄청 심했을 때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에 물이 잠겨서 발달장애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빈곤층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이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속한 경제적 계층이나 국가, 지역, 혹은 인종, 나이, 직업, 주거 형태, 젠더 등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큰 피해를 본다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네, 그래서 기후 정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는 사회의 여러 위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선택한 정책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에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기후정치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볼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퇴출시키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래 화석 연료를 위해서 어 있었던 그런 지역 석탄이 나온 지역이나 그런 석탄 지역의 노동자분들은 갑자기 실업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까라는 논의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단순히 이것을 전환시키고 이것을 없애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없어졌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지역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기후 정치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위기의 시대에 기후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후 정치에 관련된 내용은 더 다음 주에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도 토론을 할 건데 먼저 다음 차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차시는 기후 선진국이 되려면 기후 시민이 되어볼까인데요. 저희가 기후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한반도의 길은 무엇일까? 한반도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특히 어떤 남북 간의 관계,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분단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런 강의를 3차시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기후 시민이 되어보자 라는 마음에서 기후 시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약간 토론의 주제, 이야기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주제는 내가 생각한 기후 시민의 조건은입니다. 그래서 1, 2차 시 그리고 3차 시를 통해서 고민해 본 내용을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